저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김명숙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우연의 요소, 불확실한 요소, 또 통제 안 되는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리즈너블한 이 전쟁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 파트는 정부의 영역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요소는 사실 이제 국민들, 물론 이제 클라우드 앱치가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활동했고 그 시기의 전쟁을 바탕으로 전쟁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저는 이제 직업군이고 장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연의 요소로 가장 대표적인 그 우연의 요소를 담당하는 게 바로 군대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은 군인들, 다양한 나라의 군인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논의하지만 계속 퀘션 마크, 여전히 퀘션 마크지만 김명숙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조금 제 스스로 좀 이해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지금 제출한 그 토론문의 두 번째 걸 먼저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8개 좀 아래쪽에 있는 트루만 행정부가, 트루만 대통령이 포츠담 회담에 갔었을 때의 그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한 것은 당시 트루만은 45년 5월에 독일의 항복을 받고 유럽을 지금 전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 그러니까 연합국과 소련, 미국, 영국과 소련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 이제 당연히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냉전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의 경험이 태평양 전쟁 종전 과정에 미국의 정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그 연구를 했었고요. 또 저도 이제 공부를 그쪽으로 주로 했었고, 당연히 트루만 행정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글을 봤었는데, 트루만을 압도했던 것은 여전히 1945년 2월달에 얄타에서 나타난 스탈린이 아니고, 그리고 루즈벨트가 만났던 스탈린이 아니고, 1945년 7월 그리고 8월에 포츠담에 나타난 스탈린은 완전히 다른, 훨씬 더 본색을 드러내고 전후에 있어서 소련의 구상을, 전후 정책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그런 다른 인물이 되어 있었고, 당연히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상당히 급박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지금 이제 1945년 10월 8월의 상황이 맡겨졌고, 이제 그 과정에 지금 이 태평양 전쟁이 종전이 돼가는 것이죠. 그 앞쪽에 이제 제가 첫 번째 요소로 제시하는 게 바로 이제 짠 다오라는 분의 책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가 표에 보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황당한 것은 지금 정치가들, 그리고 이제 소련의 그 냉전 정책, 그리고 이제 언제 소련이 계속 쳐다보면서 일본이 패망할 것인가, 유럽에서 워낙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서 최소의 피해로 전승국의 자격을 얻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고 소련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이제 서로 간의 의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정작 문제는 군대인 것이죠. 미국 군대가 특히 이제 각각의 필리핀 섬, 그리고 이제 이오지마, 오키나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특히 44년 후반기 이후부터 전체 전쟁의 절반 이상의 인명 피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김명숙 선생님 말씀하셨던 규슈는 45년 가을에, 그리고 이제 다른 섬들은, 그 위에 있는 섬들은 46년 3월에 이제 가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지금 이 발표문에 나와 있는 원자폭탄 상황을 이제 보는 것이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군대는 굉장히 뒤처져 있고 또 차분히 가야 되겠다는 생각. 전쟁 중에도 보면요, 해군은 빨리 가서 일본은 빨리 진격해서 타이완으로 컷해서 들어가서 바로 일본 본토로 들어가자는 주장을 하는데, 태평양 지역의 총사령관이었던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메가드 장군은 그렇지 않고 아주 차분히 북앤빌부터 시작해서 포츠몰스비를 지나서 필리핀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래서 아마 김명숙 선생님이 시작하신 1943년 1월에 카사블랑카 회담이 이 전쟁의 성격을, 정치적인 것이지만 군인들이 싸우는 방식을 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분히 모든 곳에서 다 일본을 깨뜨려야 되지만, 사실
종전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이 지역에서 남아있는 일본군을 다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가는 그 과정, 굉장히 복잡스러운 이런 과정들이라서 김명섭 선생님 제시하신 그 조감도적 시각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이철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일국사적 시각이라든가 혹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민족주의적 시각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 한계가 가져오는 문제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지금 이 발표문에서 제시하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좀 포괄적으로 이해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얼핏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시는지 좀 굉장히 궁금하고 학생들은 어떤 반응인지 사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생도들도 사실 저도 유사하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면서 해가는 과정에 실제로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던 교육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 글로 읽는 그 내용들이 꽤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런 학술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45년 9월 2일 날 9시에 도쿄만에 이제 전함 미조리에서 일본이 공식 항복을 합니다. 일본 정부 대표로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제가 흥미롭게 본 게 이제 육군 대표는 육군 참모총장이고 해군은 전쟁을 주도했던 이렇게 저기들이 아니고 비교적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중장 두 사람이 가서 정부 대표, 외무성 대표의 시게마스 마모루라는 사람이 가서 서명을 하고 육군 참모총장 항복 서명을 하고 해군이 항복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멜가도 장군이 연설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일본과 전쟁 중인 모든 국가를 대표해서 본인이 서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군 참모총장인 체스터 니미츠, 태평양적 해군 사령관이었던 체스터 니미츠 해군 사령관이 그러니까 육군이 먼저 육군 대표로 그 항복에 대한 수락하는 서명을 하고 해군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영국, 소련,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렇게 이제 서명을 쭉 하면서 전쟁이 끝나가는데요. 이걸 보면서 의외로 저는 이제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이 1941년 카사블랑카에 정한 그 그란트 프린시펄이 그해 11월 말 12월 초에 있었던 카이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870년대 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확장했고 1895년이죠. 타이완과 한반도를 거의 일본의 영역으로 만들었던 그걸 국제적으로 돌이킨 게 오히려 카이로 회담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제 23년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 80주년에서 주장했던 몇 가지의 주장과 또 다른 의미에서 카이로 회담은 굉장히 코리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의 하나의 단초로 제시한 중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는 데서 그냥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심지현 처장님께서 네 가지 아주 핵심적인 걸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 요인들의 어떤 종합적인 결과물로서 북한이 김일성이 소련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논지를 세우고 계신데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적으로는 있기도 없기도 한데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게 동유럽 사회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김일성이나 그 북한 지도부의 어떤 인적인 요소 때문인지 아니면 동유럽은 모스크바에서 가깝고 이 한반도는 모스크바에서 먼 이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혹시 있으시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56조, 57쪽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김정은의 어떤 할아버지 세대인 김일성 시기에 민족주의의 바탕을 둔 관점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연장선에서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다. 또 장차 민족 통일도 온 힘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당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맥락들이 김정일 시대까지도 유효했지만
김정은 시대 최근 특히 와서 보면은 유효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민족주의가 장차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혹시 랑프 교수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그 통찰이 있으시면 공유받고 싶고요. 그 연장선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그 랑프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낀 시간을 그래도 조금 쓰는 의미에서 오늘 두 논문이 다 굉장히 흥미로워서 김명석 교수님한테 질문 겸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남북한 관계론 수업을 하면서 그 실물 지도로 1945년 무렵의 지도를 보여주면 한반도에 일본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놀래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약간 놀램의 이 참고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일본 제국의 영토에 대한 분할 점령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다 더하기 요 지도 있잖아요. 여기 일본 본토에 대한 분할 점령 지금 이제 전과거 얘기하시고 과거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 미래가 될 뻔했는데 없어졌던 구상이잖아요. 요 구상도 이 논문의 어떤 한 부분으로 이 일본 본토를 소련과 가까운 데는 소련, 동경은 미국, 그 다음에 그 한반도가 가까운 쪽은 영국,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이 그 분할하는 구상이 있었는데 그런 구상은 어떤 회담에서 논의됐고 뭐 이게 왜 안 되고 한반도가 이런 식으로 되는 뭐 카사블랑카 원칙 얘기해 주시고 1905년까지 거슬러 올라서 쭉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해주시면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해주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겸 또 하나는 안 하시면은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두 분의 그 발표문에 대해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 두 분 정도만 간략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예, 뭐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은 우리 김명석 교수님. 예,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여러 가지 그 지적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그 학술 논문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그 카이로 회담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카이로 회담에서 이 카사블랑카 원칙을 다시 이제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테헤란 회의에서 또 그걸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독일인은 아침에도 수프를 먹어야 되고 점심에도 수프를 먹어야 되고 저녁에도 수프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스탈린이 한 5만 명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이제 루즈벨트가 맞장구치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잔혹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그러면은 이것을 관찰하려고 했냐면은 왜 카사블랑카에서 이 회의를 했을까요? 결국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분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타협해서 지금 이제 나눠 먹겠다는 게 히틀러의 생각이었는데 그러한 식의 그 평화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못을 확실히 박음으로써 프랑스 내부의 레지스탕스들을 갖다가 격려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처칠이 원하는 팍스 브리타니카의 복원은 안 된다. 그리고 스탈린이 원하는 팍스 소비에티카도 안 된다. 그러면은 뭐냐? 결국 미국이 원하는 자유주의 질서 속으로 편입시켜야 된다. 이것이 루즈벨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북 전쟁 때 했던 것처럼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했던 것이 이제 율리시스를 S 그랜트인데 그 줄여서 Unconditional Surrender Grant라고 하죠. 그래서 남북 전쟁 때 같은 그러한 무조건 항복 원칙을 적용해서 남부를 완전히 바꾼 다음에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만든 것처럼 이것을 미국의 자유질서식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그 단계로서 신탁통치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구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양국 교수님 좀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질문은 왜 그 동유럽 국가보다 자치성이 많다 소련으로부터.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사회 구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 국가 대부분은 개신교와 천주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대신
사고방식의 영향도 훨씬 컸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은 첫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북한과 제일 비슷한 나라, 개인 숭배, 우상화, 지도자 우상화, 그와 같은 공급 배급을 중심으로 하는 그 경제, 소비 경제 등 그 심한 권위주의 경향 국가들이 어디 있습니까? 알바니아하고 루마니아입니다. 둘 다 천주교나 개신교 영향이 없고 알바니아는 일부는 그리스식 종교, 일부는 이슬람입니다. 로마니아는 그리스식 종교이다. 그 유럽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전근대적인 농민들의 비율이 예외적으로 높았습니다. 사회 구성은 북한과 비슷한 나라들이에요. 이것은 하나요.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에서는 그 처음부터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경향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자극적인 그 신문지 경험 때문에 강대국에 대한 불신감이 조금 높고, 국내에서 노동당 정권이 지지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려운 압박, 그 중국 압박을 굴복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그 당시에 그 동유럽보다 북한상황을, 내부상황을 잘 모르고 영향 방법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그 김정은 시대의 그 민족주의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 김정은은 최근이에요. 1년 전에 돈을 중심으로 하는 구식 민족주의를 포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제일 먼저 그는 그 목적은 새로운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를 만들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약간 냉소적으로 말하면 그는 아마 그 본인이 그 민족주의를 믿을지도 모르지만 수단으로만 그냥 선민들은 그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 돈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는 조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북한 백성들을 고립시키고, 그들이 사실상 그가 잘 아는 게 무엇일까요? 북한 백성들이 남한 생활에 대해 알 수가 없어야 북한 국가의 장기적인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보통 것입니다.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내부 프로파간다를 보면 여전히 민족주의 이야기가 많아요. 아마 이제부터 신라는 나쁜 나라, 진짜 우리 민족이 아니라 고구려 만세 또 큰 소리로 또 크게 미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북조선 민족주의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때문에 제가 보니까 갈수록 조금 그들이 사상적 장벽을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한테 동독도 같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잘 알려진 게 아닌 것 같지만 1970년대 초까지 독일 공산당, 엄밀하게 말하면 통일사회당, 독일 공산당은 그 동독과 서독이 같은 민족이라고 주장했지만 70년대 초 완전히 유통하고 오늘날 북한처럼 동독과 서독은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목적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두 분의 발표 그리고 두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두 분 교수님 그리고 두 분 또
토론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플로어에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